대표님들이 창업을 하시게 되면 가장 기대하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차량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였고요. 많은 대표님들께서 사업이 잘 되면 좋은 차를 끌고 드라이브 가실 생각을 많이 하시죠. 하지만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구매를 하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오늘 사업용 차량 구매 시 돈을 아끼는 방법, 그다음 어떻게 구매를 하셔야 합리적인 구매를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실제 세무사로서 300개 이상의 거래처와 협업하며 쌓은 노하우로 현장에서 겪은 꿀팁만 총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하시고 사업용 차량 구매 완벽 가이드 바로 보러 가시죠. 자, 우리 대표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하나 있어요. 출퇴근 차량은 비용 처리 안 된다, 이런 얘기 많이 말씀하시는데 이런 부분들 오해를 바로 잡고 들어갈게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경비는 부가가치세에서의 경비가 있고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의 경비가 있어요. 부가가치세 얘기부터 먼저 풀어가 볼게요. 부가가치세에서의 경비라는 건 내가 차량을 살 때는 부가가치세를 나중에 세금에서 돌려받을 수 있냐, 이런 거를 보통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출퇴근용 일반 승용차는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용 처리가 안 된다라는 그런 오해를 사게 되는 거죠. 하지만 화물차나 경차 또는 뭐 9인승 이상의 카니발 아니면 에스컬레이드 같은 차량들은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차량들과 다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타는 승용차들은 경비 처리가 안 된다, 즉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가 없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하지만 종합소득세나 법인세에서는 얘기가 좀 다릅니다. 이 경우에는 차량이 사업에 쓰였다면 일정 금액 안에서 비용 처리를 해줘요. 심지어 출퇴근 차량도 국세청에서는 사업용으로 이용했다라고 보고 비용 처리를 인정해주고 있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출퇴근용으로 일반 승용차를 사시게 된다면 부가가치세에서는 경비 처리가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종합소득세나 법인세에서는 경비 처리가 가능하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대표님들께서 질문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업을 시작하다 보면은 내가 원래 갖고 있었던, 내가 타고 있었던 승용차를 사업용으로 등록할 수 있느냐라고 많이 여쭤보시는데 당연히 가능합니다. 개인 사업자부터 한번 볼게요. 개인 사업자 기준에서는 내가 원래 보유하고 있던 승용차를 사업용으로만 전환을 해서 세무사에게 알려주시면 됩니다. 이런 경우에 세무사들은 현재 차량 가격들을 보험가액이나 아니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를 하거든요. 그럼 이 가격 기준으로 저희가 비용 처리를 시작하게 되고요. 법인 사업자도 너무 비슷한데 하나가 추가가 돼요. 법인 사업자는 그냥 내 개인 명의에서 명의 자체가 법인으로 전환이 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추가적으로 취득세 7%의 취득세를 추가적인 부담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개인 사업자와는 다르게 법인 사업자는 추가적인 취득세를 낼 수가 있다,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되고, 법인 사업자는 추가적으로 업무용 승용차 보험에 무조건 가입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우리 대표님들 업무용 차량의 연 1,500만 원 한도 너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게 제가 풀어서 말씀드릴게요. 이 1,500만 원은 두 가지로 나뉘거든요. 차량에 대한 금액과 차량 외적인 금액, 예를 들어서 기름값, 그 다음 차량 수리비, 보험료 같은 것들이 있겠죠. 우리가 차량값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세법에서는 감가상각이라는 것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차량 1억 원짜리를 구입을 했다면 5년간 비용 처리, 감가상각을 하기 때문에 1년에 2천만 원이라는 비용이 감가상각 비용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업무용 승용차 한도에서는 얼마라 그랬죠? 800만 원까지만 인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즉 내가 2천만 원을 비용 처리를 했다고 하더라도 세법에서는 800만 원까지만 인정을 해주고 나머지 1,200만 원에 대해서는 나중에 추후에 인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유지비나 보험료 같은 기타 비용으로 최대 700만 원까지가 추가적으로 비용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감가상각비, 세법상 한도 800만 원과 추가적인 비용 700만 원을 합쳐서 1,500만 원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1,500만 원 이상은 절대 비용 처리가 안 되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만약 우리가 운행일지라는 것을 꼼꼼하게 작성을 하게 되면 차를 업무용으로 얼마나 썼는지에 따른 그 비율을 계산하게 돼서 추가적인 비용 처리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좀 어떨까요? 운행일지를 작성하는 경우들이 가능할까요? 실제로? 저희 거래처 중에서도 운행일지를 작성한 곳들이 있는데 진짜 많이 포기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좀 꼼꼼하게 작성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내가 업무용으로 사용했는지 적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말씀드리는 게 한도가
1,500만 원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들은 현실적으로 운행일지 작성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1,500 정도로만 이해를 해주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들 우리 또 차량 구매할 때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거든요. 내가 일시불로 구매하는 게 좋냐, 할부로 구매하는 게 좋냐, 아니면 렌탈, 리스, 이렇게 네 가지에 대한 구매 방법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이거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차량 구매 방법은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일시불, 할부, 리스, 렌탈, 요 총 네 가지가 있겠죠. 이 각 방법의 장단점을 한번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일시불이나 할부, 리스, 렌탈 같은 경우에는 세금 계산에서는 비용 처리는 완전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쉽게 말해 어떤 방식으로 차를 사시던 위에서 말씀드렸던 한도 적용은 거의 비슷하게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차를 살지 왜 고민을 할까요? 바로 우리가 돈을 내는 방식과 회계 처리의 방식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에요. 일시불은 내가 차를 살 때 돈을 한 번에 다 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3천만 원의 차량을 산다고 하면 3천만 원을 통째로 다 내야 돼요. 그리고 차를 구매할 때 들어가는 취득세나 여러 가지 부대 비용들을 내 돈에서 다 내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현금 흐름이 조금 부족해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큰 돈이 한 번에 나가니까.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는 게 현금에 여유 자금이 있으신 분들은 일시불로 구매를 해라. 일시불이 실질적으로 이자 부담이 없기 때문에 가장 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할부는 차값을 여러 달에 걸쳐 내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도 차량을 할부로 구매를 했어요. 3천만 원짜리 차를 뭐 예를 들어서 3년에 나눠서 매달 일정한 금액만 갚는 거죠. 취득세는 차를 살 때 같이 내시겠죠. 하지만 여기에는 할부에 대한 이자 비용이 조금 붙는다. 이 점을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부를 사게 되면 큰 돈을 한 번에 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현금 흐름에 있어서는 일시불로 내시는 것보다는 조금은 더 낫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리스는요, 리스를 제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대표님들은 리스는 차를 소유하는 게 아니라 금융회사에서 차를 빌려다 쓰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매달 일정 금액을 내면서 차를 쓰기 때문에 초기 비용이 좀 적고, 취득세 같은 경우에도 리스료에 포함되어 나눠서 내기 때문에 당장에 큰 돈이 나가진 않아요. 그래서 현금 흐름 관리에는 좀 유리하다. 렌탈을 보면 리스랑 비슷하게 차를 빌려 쓰는 개념이지만 이 차의 소유는 사실 제가 아니라 렌탈사에 있죠. 그래서 렌탈사가 차 관리나 수리나 정비까지 책임을 져요. 그래서 비용도 매달 나눠서 내니까 현금 부담이 적다라고 볼 수 있죠. 취득세도 렌탈료에 다 포함이 돼서 나눠서 내게 되어 있죠. 우리가 세금을 아끼는 데는 이 방식들의 차이는 큰 차이가 없지만 내가 돈을 언제 어떻게 내느냐에 대해서는 좀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의 현금 흐름에 맞춰서 나한테 유리한 방식을 찾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우리 보험료 얘기도 조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고가 나면 보험료가 오를 수가 있어요. 이때 차량 명의 또는 보험의 명의가 누구 명의로 가입이 되어 있느냐, 이런 걸 좀 보시면 되는데, 일시불이나 할부 리스는 보험 명의가 내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보험료가 오를 수가 있어요. 하지만 렌탈은 조금 다르죠. 렌탈사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고가 나더라도 내 보험료에는 영향이 좀 적다. 그래서 보험료 측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 사무실에 직원용으로 차를 사주겠다라고 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렌탈을 이용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직원들 입장에서는 자기 차가 아니기 때문에 차를 좀 험하게 몰 수도 있고요. 쉽게 생각하면서 차를 운전할 수도 있죠. 그럼 사고 위험이 더 높을 수도 있기 때문에 보험료 부담이 더 크게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직원 차량을 사주겠다라고 한다면 렌탈을 이용하시라고 추천을 드립니다. 우리가 다음에는 부가세 측면을 한번 보면은, 부가세는 아시다시피 물건을 거래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 붙는 세금이잖아요. 차량을 구매하거나 빌릴 때도 상황에 따라서 부가세가 붙거나 안 붙을 수 있습니다. 이걸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일시불이나 할부 같은 경우는 차를 직접 사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차 가격에 부가가치세가 다이렉트로 붙어서 저한테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차 가격이 2천만 원이라고 하면 2천만 원에는 부가세 10%가 포함이 된 금액이겠죠. 리스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차를 사는 게 아니라 금융회사에서 빌려다 쓰는 개념이에요. 아직 물건을 사는 게 아니라 돈을 빌리는 것과 비슷한 금융거래로 분류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붙지 않아요. 그래서 리스를 하신 대표님들 보시면 세금 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라는 것들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계산서는 부가가치세가 없을 때 끊어주는 그런 영수증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다만 리스료 안에는 이 부가가치세가 포함돼서 저한테 전액이 부과가 되겠죠. 렌탈은 이와 다르게 차를 임대하는 거라서 물건을 빌리는 서비스로 봐요. 그래서 렌탈 비용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붙습니다. 그래서 월 렌탈료가 50만 원이다 라고 한다면 5만 원에 추가적인 부가가치세가 붙어서 세금을 내게 되어 있죠. 추가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중요한 점을 또 말씀을 드리면, 업무용 승용차는 부가세 공제 받을 수 있다 없다? 받을 수가 없습니다. 보통의 사업자는 부가세를 내고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는데 업무용 승용차는
세법에서는 돌려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부가세가 붙지 않는 리스를 조금 더 선호하긴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잘 고려하셔서 대표님들 상황에 맞게 잘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직원용 차량과 대표님의 차량 의사결정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직원 차량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저라면은 직원용에 대한 차량은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렌탈을 이용해서 직원들 차량을 구매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사고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험료 인상 없이 이용 가능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대표님 본인에 대한 차량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건 대표님 성향에 따라 좀 다르다고 봅니다. 내가 5년마다 차를 바꾸고 싶다, 이런 분들은 보통 리스나 렌탈을 많이 이용하라고 추천을 드리고요. 아니면 나는 그냥 차를 좀 꾸준하게 오랫동안 사용을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할부나 일시불로 구매를 하시는 게 가장 좋겠죠. 저 같은 경우에도 차량 교체 주기가 좀 긴 편이기 때문에 지금 4년을 탔는데도 아직 바꿀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최초에 차량을 구매할 때는 할부로 차량을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리스나 렌탈보다 일시불 할부로 구매하게 되면 조금 유리한 점은 추후에 제가 이 차를 중고차로 또 팔 수도 있잖아요. 팔게 되면은 저는 중고차 값을 받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차를 구매할 때는 더 유리한 부분이 있다. 다만 모든 게 다 좋진 않거든요. 일시불이나 할부 구매를 하게 되면 문제가 뭐냐, 차량을 팔게 됐을 때 부가가치세를 추가적으로 내셔야 됩니다. 차량 판매를 할 때도 부가가치세가 붙는 거래가 되기 때문인데요. 이런 것들은 조금 불리하다고 볼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처분 이익에 대해서는 소득세나 법인세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차를 파시게 될 때 좀 유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 영상의 목표는 헷갈리는 사업용 차량에 대한 경비 개념을 정리를 해드렸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차를 구매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어요. 오늘 내용이 여러분 사업 비용을 절감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세무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나 현명한 세무사 김동현 세무사한테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